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극과 극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강한 시세가 나왔고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는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두 번 정도의 어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뒤집어서.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때,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각종 보조지표들, 요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요 중에 하나의 어떤 보조지표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최근에 관심이 있게 하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좀 보느냐, 어떻게 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ETF인데요. ETF 제가 한번 이제 쭉 깔아두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은 ETF를 어떻게 보냐면, 각종 ETF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코덱스 200 ETF,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 지수를 좀 이렇게 넣어놓고, 뭐 달러라든지 다우존스 30개 종목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00개 종목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ETF를 좀 많이 봅니다. ETF라는 거는 펀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펀드 안에는 수많은 그 주식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운용사들이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가격이 이제 전일 종가로 이제 수익률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고 파는데 시간도 또한 걸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ETF는 그것을 좀 더 주식처럼 편하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타이거 화학이라고 있잖아요. 타이거 화학 ETF. 이 ETF는 이런 펀드들의 어떤 것들을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매도할 수 있게 비과세이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보통 ETF들 보면 영어들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이거라고 하면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것이고, 코덱스라고 하면 뭐 삼성이 운용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은 이제 이 ETF의 어떤 이름, 이게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화학에 관련된 어떤 한 업종 지수, 뭐 업종,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ETF로 좀 시장을 좀 크게 좀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를 좀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이거를 나열을 해볼게요. 순서대로. 그럼 오늘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건 코스닥 150. 코스닥에 150개의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펀드 같은, 하지만 그것을 주식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미디어 컨텐츠 쪽에
이런 종목들, 이 미디어 컨텐츠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 종목을 보면 헬스케어라고 제가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헬스케어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이 안에서도 한번 등락률을 한번 이렇게 쭉 해보면 제가 가려볼게요. 비중까지만 두고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 그렇죠? 뭐 슈온스, 덴티움, 오늘 이런 식의 종목들이 올랐구나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만약에 한번 본다면 증권 관련한 뭐 바이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ETF나 어떤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추세가 꺾이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방금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헬스케어라는 ETF를 눌렀잖아요. 그럼 이 헬스케어라는 ETF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수많은 그 헬스케어 종목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있죠. 아주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제가 비중으로 나눠보면 여기에서는 이 헬스케어라는 ETF에는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비중이 크고 그 다음 녹십자, 영진약품, 코미팜 이렇게 비중을 잘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는데 사실은 치우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치우쳐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ETF 지수를 왜곡시키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어차피 업종 지수라는 것이 약간의 왜곡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헬스케어 종목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미사이언스, 뭐 유한양행, 녹십자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초보 투자자일 경우에는 ETF를 좀 매매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는 어떤 이 업종이 이 헬스케어라는 이 업종이 좋아진다더라 혹은 뭐 생활 필수 어떤 소비재들이 좋아진다더라라는 어떤 것은 알겠는데 이 안에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ETF를 매매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 개별 종목들, 이 헬스케어라는 ETF가 있고 개별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더딤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상승할 때 개별 종목들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들의 평균값인 ETF는 약간 좀 더디게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잘못 그린 것 같네요. 약간 좀 더디게 올라가는 모습. 이거나 좀 아주 가파른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고 하락은 또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쭉쭉 빠지는 종목들이 나올 때 이 ETF는 조금 완만한 이런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ETF 매매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도 일단 드리고 이런 ETF를 매일매일 모아놓고 ETF 보면 HTS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ETF들을 모아놓고 오늘에는 어떤 종목들이 가는구나를 좀 확인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보험이라고 ETF를 누르니까 약간의 추세가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철강도 좀 꺾이는 듯한 모습. 은행도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근데 거꾸로 헬스케어는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증권은 이제 바닥에서 다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바이오 역시 상승 추세. 킨덱스 한류라고 하면
한류 관련된 종목들이 뭉쳐져 있는 종목 올라가고 있죠. 자동차도 꽤 많이 반등을 했죠. 화장품 역시 상승 추세를 가고 있고, 경기 소비재 마찬가지, 생활 필수품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목이 지금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ETF 안에 혹은 이 업종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관심이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종목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 누군가는 알아줘야 돼요, 그거를. 특히 그 누군가는 의지가 있고 자금이 있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가 더 좋겠죠.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종목이 그 종목만을 나는 역시 가치 투자자야 하면서 매수하는 거 역시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거나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과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같이 혼합해서 한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떤 그 업종의 어떤 미래라든지 그 산업의 어떤 미래를 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서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플러스 어떤 차트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지수들은 그런 모습으로 한번 제가 한번 그러면은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지금 엄청 크게 올라갔죠. 오늘 2.86이면 사실 엄청 큰 겁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크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 언저리를 넘어서 아마 여기 신고가 이 자리 788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 코스피가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추세 꺾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하락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이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한번 눌렸다 갈지, 조금 더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소설 같은 느낌도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상 코스닥가 막상 이랬거든요. 막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들의 실적 성장세는 비슷하거나 내년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실적대로 주식이 가야 되면 둘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간에는 약 한 2년 이상을 코스피만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추세를 인정하면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종목들을 좀 한번 보면, 종목들을 보면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저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지금 좀 이렇게 옆에다 놔둬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이준이라든지 지금 어떤 종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제이준이라고 하면 한 2년 이상 정도의 어떠한 박스권을 오늘 좀 탈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 근데 탈출을 하다 거래량이 실린 모습, 아직 탈출은 아직 못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계속 추세를 따라 좀 만들어가는 모습. 좀 크게 볼게요. 일간 차트로. 그러면 오늘도 갭을 올리면서 갭을 보이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그렇죠? 부이온텍은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25,000원 정도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현대위아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볼 때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 정도로 봐야 추세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혹은 월간 차트로 보든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대위아를 한번 보면 한 3년, 약 한 4년 정도의 위치를 한번 놓고 볼게요.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지금 뭔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상승에 무언가가 생겨서 확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라고 하긴 아직은 좀 이르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웅진에너지나 오늘 이런 정도의 저희의 관심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CJENM도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이 회사는 아주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는 약간 제약바이오 플러스 뭐 헬스케어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 역시도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매집 어떤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추세가 형성되는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40%가 됩니다. 40%. 약 40% 가까이, 내년엔 40% 가까이, 지금은 한 30% 중후반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40% 정도라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부이온텍도 강하고,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아마 내년에는 60% 정도를 돌파할 것이고, 그렇죠?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들의 종목들,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는,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문금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그렇죠? 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흐름이 뭐냐면, 이제 각자 집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주식 방송을 보지 말고 한번 시장을 보는 겁니다. 주식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오늘 아주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강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강해지고 나서 활활 불이 타오를 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 스스로라는 것은 예전에 말했던 업종지수라든지 혹은 오늘 말했던 ETF의 어떤 지수들을 보면서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는 그 업종이나 ETF 안에 해당 실적이 최고로 좋은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다가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자라는 거고, 그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는 거고, 저희도 오늘 이익 실현을 하나 했죠. 이익 실현을 하나 했는데, 일간 차트로 보고 이익 실현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사실 저희가 요 자리에서 2차 매수 정도를 했습니다. 1차 매수할 때마다 주식 비중에 4%씩 실어서 한 8% 정도의 비율 정도를 분할로 매수하고 있던 과정에서 오늘 그냥 전량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익 실현을 한 이유는 작게는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의 어떤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지금의 시장에서 주도주인가, 주도 업종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내수주 관련해서 이런 쪽에 소비재들 생활 필수품들 필수 소비재들이 업종의 대장주라는 거는 느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은 플러스 중국과 어떤 관련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놓쳤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오늘
전량 이익 실현을 했고, 다만 8% 정도의 수익권에서 이익 실현을 하였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사고 팔았지만, 사실은 더 길게 추세를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만, 저희가 매수한 이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라기보다 이 종목들보다 더 강한 종목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보통 이익 실현을 할 때는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수익률 20에서 한 25%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할 때 이익 실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유한 종목보다 더 강한 어떠한 종목이 나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세 번째, 아주 급등을 했을 때도 이익 실현을 하고, 네 번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에도 해당하는데, 매수를 했지만 매수한 어떤 그 이유가 변했을 때, 매수 이유가 변화됐을 때, 뭐 성장성을 보고 했는데 성장성이 떨어졌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판다거나, 어떠한 매수 이유와 반할 때, 반대로 갈 때, 이익 실현이나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이익 실현을 하고 두 종목을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편입 이유는 저희가 지금 회원 전용 카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써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한 거를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저희 보유 종목들, 앞으로의 관심 종목들 쭉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라든지 종목들 뭐 무슨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 각 종목에 대해서 따로 어떤 동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좀 보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제가 아까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락하다가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지금 매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매수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삼성전자를 저희가 매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좀 길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긴 시간을 가지고 와서 매도를 이익 실현을 했으나 한 이유는 내년에 이 회사가 돈은 엄청 벌고 수익이 느는 건 맞지만 그 성장성의 둔화, 그죠? 계속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쪽에서 50% 이상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의 추세는 뭐냐면 과거에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그 과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물량 조절을 잘못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물량 조절을 좀 함으로써 좀 추세를 이끌어 가나 보다 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추격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그냥 확 풀려고 하는 것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아닌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가격 단가의 하락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공급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쪽의 업황이 공급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맞으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태까지 상승한 것도 맞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어떤 전략을 쓰는 느낌이었어요.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어떤 느낌들, 더 투자하려고 하는 느낌. 그 이유가 실제 수요처의 느낌보다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느낌, 그런 것들의 어떤 것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였고 고객들에게는 성장성의 둔화입니다 라고 좀 심플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하락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들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도 한번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었죠. 쭉 올라가고 액면 분할을 할 때, 그러니까 100만원대 아모레퍼시픽이 400만원까지 왔잖아요. 100에서 400만원까지 왔을 때 기억나는데, 저는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매도를 하긴 하였지만, 기다렸다가 잠깐의 상승은 있었지만, 계속 어떤 긴 어떤 횡보의 모습 보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큰 시세를 내는 시장의 대장주들은 꺾일 때 반드시 이렇게 몇 번의 이런 등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량을 이 단 몇 주의 매도가 안 되거든요. 서서히 손바뀜이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아주 큰 대장주들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 많은 물량을 조심스럽게 내가 원하는 평균 단가에 매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아직 이 주식이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꺾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도 약 한 1년 가까이에 걸쳐서 횡보 기간 이후에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언저리에서 이런 횡보의 모습이 약 몇 개월 정도 나오면 이때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기 위함에 일찍 매도를 한 것에 사실 그러한 이유로 매도한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떠한 전략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거냐라고 해서 매도를 했지만 이것이 갑자기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적어도 횡보는 있을 것이고 그 일정 기간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다가 보니 삼성물산이 가장 좋아 보였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매수하였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유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익이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이렇게 매수에 실패하는 이유도 고객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매수에 그러한 이유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잘못되어서 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매도를 하는 그 시점을 기술적 분석으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관심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이것들을 다음에 한번 제가 그러니까 카페다가 이거 저희가 그 총 정리된 거를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는 못했던 거를 아주 심플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잠시만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어떠한 교육용 어떤 대신증권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지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처음에 뭐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일단 다시 한번의 어떤 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
늘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더욱이 이들은 특히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기관 투자자일 경우에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볼게요. 그때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B 역시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회사는 기본적 분석으로 아주 실적과 어떤 모멘텀, 어떤 스토리들이 받쳐주는 회사였고, 이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렇지 않은 회사. 그랬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서 같은 모양의 어떤 주가에서 다른 회사를 매수하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락을 했다. 똑같이 10%씩 마이너스 10%씩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꺾였다라는 어떤 이유가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근거. 그리고 이 회사는 아주 달려가는 신라젠처럼 달려가는 어떤 모습의 실적 기반이 아닌 어떤 기대감에 의한 어떤 종목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갔다가 확 빠져버린다 라면 이 사람은 실력 없다라고 해서 아마 나가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시세는 그대로입니다.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만 틀린 것이고,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를 그것에 관한 어떤 근거를 대기 위한 이유로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러한 이유들로 기본적 분석을 기관들과 외인들은 기본으로 깔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을 할지언정 어떤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먼저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보고 이런 것이죠. 이런 시세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어떠한 분석가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바닥과 천정만 욕심내지 않는다면 요런 구간 내서의 수익을 취하기에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일 때 상당히 잘 맞고 약세 시장일 때는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추세가 오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렇죠? 올라왔을 때 이것이 그 다음에 물량을 떠넘기는 것인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힘으로 다시 갈지에 대한 것은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어떤 단점들도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상승장에서의 수익이 좋고 하락장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보통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고 상승장에서 매매를 좀 몰아서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뒤에 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받아들이면 좋냐면 뭐냐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투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을 이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타자가 이제 공을 치려고 할 때 이 정면에서 이 공을 바라봤을 때 이 공이
내가 보기에는 이 순간까지 왔을 때 이 공이 직구였는데 바로 앞에 와서 툭 떨어지는 공이 될 수도 있고, 그쵸? 포크볼이 될 수도 있고, 커브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대로 와서 직구가 될 수 있는, 그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시세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시세를 볼 때 이 시세가 어떠한 느낌의 시세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공들이 왔을 때 막상 이때 딱 이 타격 시점에서는 이 공이 직구인지 커브인지 포크인지를 알더라도 치는 사람의 어떤 타이밍과 어떤 느낌, 그 과거의 연습량, 이런 것들로 인해 이것이 안타가 될지 볼이 될지 홈런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공이 올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풀스윙으로 한다고 무조건 홈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보면.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야구로 비유하자면 무조건 홈런을 맞추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직구니까 직구에 맞는 풀 배팅을 해서 홈런을 맞추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공이 왔을 때 그냥 공에 배트를 맞춘다. 아주 살살 맞춘다라는 느낌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은 수많은 경험을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고수라고 하는 어떤 방송에서 출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수. 날 따라하면 수익을 몇 프로 낸다. 한 달에 몇 프로 낸다. 수익이 몇 프로 이상 안 난다면 난 뭘 해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와 어떤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고수일수록 고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고수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고수가 없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겸손한 경우가 더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기법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뭐 MACD라든지 어떤 RSI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D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이 종목을 결정짓는 종목의 수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맹신하지 말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이거를 쭉 보면 보통 제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동평균선의 수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목마다 다르고 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선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미신도 역시 맞아요. 그것 미신이에요. 이동평균선으로 지지 저항을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맨 처음에 주식을 하고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주식 책을 본다든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봉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평균선 뭐 어떤 그 보조 지표들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뭐 일목균형이라든지 어떤 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오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옵니다. 다시 이 봉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저것 많은 기법들을 다 대입해 봤더니 100%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유료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무언가를 다 대입해도 정확한 건 없어요. 정확한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 이만큼 정도의 수익을 안전하게 보겠다 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서 강할 때 들어가서 조금 먹겠다라는 이런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했을 때 이 급락에 이 회귀하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때 들어가서 이익을 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더욱더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어떤 맹신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마 이거 회원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동평균선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다가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위에 단위, 적어도 50일, 60일, 120일, 100일, 150일, 200일, 이 위에 단위의 이동평균선으로 큰 흐름을 좀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갈 때 50일 이동평균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의 개념으로만 매매를 하는 사람은 이 구간이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200일 이평선을 보는 사람은 이때가 절호의 눌림목 찬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선으로 보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200일 이동 평균선의 큰 추세를 보자 라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보고 회귀하는 것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안 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평균 몇 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치의 밑으로 하회할 때 낙폭과대됐다 해서 들어간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항상 고르게 계속 영업이익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 평균 동안에 한 매년 3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더라도 조금 지나서 20%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첫 해 떨어지는 그 20%대 영업이익률이 를 보고 갑자기 많이 떨어졌네 하고서 매수했다가는 하락으로 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MACD가 이제 쓱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보조 지표들이 몇 개 됩니다. MACD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MACD 다음에 MACD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MACD 정도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MACD도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만 여기서도 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역시 그 방식은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ACD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저 ADX 지수도 여기까지 정도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다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거 역시 어떤 거냐면 지금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 볼린저 밴드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상승하는 어떤 추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간혹 볼린저 밴드로 횡보장에서 상승과 하단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우량주일 경우에는 뭐 짧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되고 이 추세가 확인된 것들 안에서 기술적인 보조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보면 하락 약세 시장일 때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수익도 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약세 시장일 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 거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걸 다 지우고 그냥 새롭게 제가 종목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냐면 오늘 수급이라고 해서 중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을 나열한 거거든요. 이 종목 안에 혹시 내 종목이 있는지도 보시고 이 보조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이 어떻게 맞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MACD라는 것을 한번 봐볼게요. MACD. 그러니까 MAC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ACD를, 아유, 이게 아니죠. 변동성이죠. 모멘텀이죠. 기본 수치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려 볼게요. 언제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났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 하나만 해볼게요. 빨간 선을 그어보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영선이라는 것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해볼게요. 이거 잘 안 먹네. 잘 먹지 않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MACD라는 게 영선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영선을 표시한 건데 이거에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 영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다시 이 영선을 깰 때 매도,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해볼게요. 상승하는 추세에서 하자라고 했죠. 여기에서 한번 그어 볼게요. 제가 수직으로 상승할 때 매수, 여기서 매도, 다시 상승할 때 매수, 이렇게만 해볼게요. 요때 매수가 된 거죠. 매수, 매도. 뭔가 본전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매수, 하지만 이때는 꽤 많은 수익이 나는 구간. 여기서도 만약에 봤다면 매수, 여기서 매수가 되죠. 그래서 매도. 아주 작지만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라고 했다면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하면 요거는 15% 정도, 그쵸? 요때로 따지면 거의 뭐 본전이나 마이너스, 이때는 한 40% 정도 수익,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영선을 돌파하거나 하락할 때 매수 매도를 하면 이렇게 뭔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OCI 뭐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도 역시도 이렇게 횡보 구간일 때는 잘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이죠. 그 어떤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그죠? 그럼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고 이렇게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좀 잘 맞다라는 거고, 성에 차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라면 지금도 수익이 꽤 크네요. 40% 정도면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거니까 좀 아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하나 추가하는 거. 그렇죠? 추가하는 것인데 사실 더 큰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 이익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좋아요. 이익 실현의 어떤 가격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때에는 이익 실현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설정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의 어떤 주가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게 어떤 보조 지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시그널 같은 경우를 매수 매도의 어떠한 것으로 좀 같이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보이는 딱 이 정도가 잘 보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면 보통 이 영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상승장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고, 이 영선 위에 있지만 이 시그널선을 돌파 아래로 하향했을 때는 조정 혹은 뭐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선 밑으로 깨고 나오면 약세장 하락이라고 하죠. 하락이라고 하고, 이 다시 영선 이 아래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이 구간을 이제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수하는 구간은 이 반등 구간 혹은 이 초입 구간까지만 볼린저 밴드 그 MACD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한번 제가 다른 걸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눌러 볼게요. 아무거나. 여기서도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 혹은 요 초입 정도까지가 매수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게 깨고 내려올 때는 매도를 하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볼게요. 호텔신라. 아직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죠? 매수를 했다면 아직 매도 타이밍은 아직 안 왔겠죠. MACD상.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구간에서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갔다면 아직 홀딩할 수도 있는, 혹은 요때 잠깐 팔고 다시 재진입했다거나,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다 비슷한 모양이고,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하락했던 종목으로. 이것도 역시 세네요. 근데 보면 이 종목은 보면 아직 이 영선 밑에 있죠. 이 반등은 준비하나 아직 진짜 상승 추세로 가지는 못했다라고 MACD로 파악을 하는 거, 요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아주 보조적인 거고 틀릴 때가 많습니다. 추세를 미리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한번 보면 어떤 것이 다이버전스인지 여기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예, 요 모습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이 위에 게 지표이고 밑에 게 주가라고 했을 때 주가의 방향은 하락하는데 이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라면 이 지표대로 주가가 가는 경향이 많고, 이게 다르다, 그죠? 이거를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지표를 따라서 말을 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고 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가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 지표대로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있다. 이것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최근의 예를 하나 보여드려 보면 SK 하이닉스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요 구간에서 나왔거든요. 요 구간 보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상승하는데 보조지표는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런 자리는 매도 자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희 회원 중에 기가 막히게 매수했다고 그 속초에 병원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저도 역시 좀 보유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보조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은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유해도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조금 더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야기였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나옵니다. 종목들을 보면 그냥 막 나오는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찾아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ACD를 활용할 때 좀 막상이 얘를 또 찾아보려니까 얘가 또 많지 않네요. 요런 것도 약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빠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보통 보면 이렇게 반등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간 차트, 그러니까 보통 아마 웬만한 책에서는 다 일간 차트의 다이버전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보통 다이버전스는 주간 차트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혹은 월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경우들, 이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잠시만요. MACD만 한번 깔아볼게요. 기본으로 깔아서 두께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간 차트인데요. 여기도 딱 나왔네요. 보면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거를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 헷갈리니까 보통 강하게 반등할 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쵸? 이걸 헷갈리시니까 주간 차트 다이버전스 보는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가요? 보여지나요? 하락하고 있죠. 그 주가는. 근데 보조지표는 벌써 올라와 있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 쭉 빨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 역시 실적이 받침되는 것들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정말 주식의 꽃이 아니에요. 주식의 꽃이는 주가와 순수한 거래량인 거지 이런 차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지표만으로. 여기서도 보면 요 하락폭이 확 꺾여 있죠. 이럴 때 여기서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나왔네요. 이 하락하던 종목들이 여기서 상승하고 있는,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좀 볼까요?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좀 시간이 남았다고 했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쭉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얘는 좀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죠. 약간 추세적으로. 그쵸. 이러한 모습들 이제 좀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좀 어떤 느낌을 좀 받고, 파라다이스도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가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역시도 이게 계속 좀 황보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얘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MACD는 사실 어떤 상승 구간, 약세 구간, 반등 구간 이런 것도 되고 영선 돌파네 뭐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울기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제가 종목들이 일일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막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이거 역시도 그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보조지표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하지만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실적이 좋아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PSK PSK는 요 구간에서 살짝 나왔네요. 이건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이게 약간의 주가는 튀어 올랐지만 보조지표는 꺾여 내려왔죠. 그러면은 어떤 하락이 더 강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락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뭘 볼까요? 아무거나 막 눌러보겠습니다. 예전에 삼성물산도 한번 제가 다이버전스를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삼성물산이 요때 삼성물산은 제가 뭘로 봤었냐면 삼성물산의 다이버전스는, 사실 다이버전스는 RSI나 MACD 다 표현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MACD의 오실레이터로도 한번 볼게요. 같은 MACD를 오실레이터로 표현한 것을 제가 아마 요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요걸 지워보고 요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주가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는 벌써 올라와 있었어요. 이만큼. 이 추세도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매수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실적을 확인했다면 저는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확인했다면 보조지표 혹은 차트 패턴들 혹은 어떤 기술적 분석들, 어떤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MACD도 맞는 것 같고 오실레이터도 맞는 것 같고 RSI도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주가가 여기 있고 보조지표를 한 10개 깝니다. 처음에 초보 투자자일 때는 보조지표만. 이 보조지표가 다 맞아떨어지는 어떤 구간에 살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보조지표는 한두 개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주가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는 볼린저 밴드, 이 아래에서는 MACD 혹은 ADX 정도도 보고 RSI도 뭐 자주 볼 때도 있고 뭐 윌리엄 퍼센트 R 또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무난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MACD라고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는 어, 어떤 증권 화폐라든지 그렇죠? 시카고에 있는 증권 그 제가 명칭은 까먹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논문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논문들에서 어떤 정확한 수학과 어떤 산수로서 근거를 가지고서 논문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증권학회지가 있고 그 논문들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책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통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들은 다 보거든요. 주식 관련한 거는. 제대로 쓸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논문들을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시도 걸러서 들으시고 한 번 더 분석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ADX만 하나 더 깔아볼게요. 보통 시세는 뭐라고 할까요? 시세의 어떤 이런 보조 지표들은 주간 차트에서가 더 효율이 좋아요. 일간 차트보다. 잠시만요. 이게 추세 지표. 그래서 시간이 좀 1시간 됐는데요. 요거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 ADX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추세의 어떤 강함의 정도를 조금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추세가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 ADX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위로 강하게 가면 강하다라고 보고 이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뭐가? 이 주가의 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주가가 빠질 때 ADX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이 주가는 좀 더 강하게 빠지겠구나 라고 좀 보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좀 표현하기 쉽게 제가 일간 차트로 한번 더 볼게요. 한번 일간 차트로서 여기는 제가 ADX를 지워놨고 잠시만요. 이것도 없고 제가 여기다 새로 깔아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로 한번 해가지고 요것을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간 차트로 해서 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목 다른 보조지표들을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이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궁금하신 회원분들은 회사에 전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것이 지금 일간 차트 상에서 주가와 MACD, 그죠? 여기 위에가 MACD, 주가, 그죠? ADX. 요것을 한번 볼게요.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영선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죠? 여기서 보면 백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폈냐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MACD는 벌써 다이버전스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올라가고 있었고 이 영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 단계에서 요 ADX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 이 주가는 멀리 갑니다. 이렇게. 혹은 급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삼성물산을 한번 볼게요. 오늘 하락을 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약간 막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벌써 MACD는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그쵸? 근데 이 안에서 ADX가 만약에 강하게 올라간다면 하락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매수 이유도 잘못됐고 매도 타이밍에 기술적 분석에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매도 결정을 하진 않지만 MACD와 ADX를 설명하자니 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려면 어떤 느낌일 때가 좀 많냐면 이 MACD가 이 어떤 이 영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그죠? 요 구간이 있겠죠? 다시 반등하는 요 구간, 요 네 구간을 봤을 때 주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주가. 이 구간에서 근데 ADX가 약하게 내려오죠. 이 주가는 쉽게 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순간에도 이 ADX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횡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다시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ADX가 강하게 돌파한다. 이 전고점들을 뚫고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MACD가 이 약하게 빠져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이 주가는 흐르겠죠. 하지만 이거 역시 흐른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ADX가 강하게 갔다면 급락을 보였을 건데요. 이게 같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가 약해져서 횡보를 보였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나고 나보니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눈에 띌 만한 어떤 예를 좀 찾아보려고 좀 쇼박스도 좀 눈에 그렇죠? 쇼박스를 저희가 사실은 좀 매수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MACD로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영선 아래에서 어떤 반등의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 그쵸? 그쵸? 여기에서 보면 주가는 빠지고 있었는데 MACD는 올라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라고 했는데 이 ADX가 하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기 이 구간에서의 주가가 강하게 못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인데 지나고 나보니 이 구간 이후에 이 구간 표시를 해보면 요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여기 요 정도로 딱 의미가 있네요. 이 정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 영선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에 강하게 이 ADX가 올라왔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했고, 하지만 ADX도 올라가고 있고, MACD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주가는 횡보 이후에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이러한 보조지표들, 어떠한 기술적인 것들은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개인 초보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를 마치 이렇게 보여드리면 마치 어떤 마술인 것처럼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보조지표를 가지고 이것이 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라는 거예요. 보조. 제가 자꾸 이거를 당부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 때 이 주가가 오는 것이 직구로 오는 것인지 커브볼로 오는 것인지 어떤 그쵸? 뭐 포크볼로 오는 것인지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혹은 그럴 것이 아닌가 정도로만 그러니까 왜냐면 타자 앞에 공이 바로 오기 전까지는 너무 빠른 순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떨어지거나 휘는 거는 힘들 수 있거든요. 맞추는 것이. 그 말은 지금 이 종목이 상승으로 간다 할지언정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서는 이것이 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로 확인하자. 다만 모르는 것보단 100배 낫다라는 것이고 너무 많은 보조지표를 쓰면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가장 기본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그 원칙은 실적이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고 좋은 회사에서 이 좋은 회사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어떤 종목을 매도 하더라도 내가 배트를 잡고 공을 휘두르는 순간 상승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비율은 반반인 거예요. 50대 50.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날 때 20% 정도 혹은 하락할 때 한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실과 보상 비율을 언제나 걸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한 바로 다음에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기 전에 신중해야 되고 치고 났을 때 그 공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들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조지표 관련해서 조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아주 고난이도의 보조지표를 쓰는 방식들도 있지만 복잡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그것을 ADX 정도 활용하는 정도만 알아도 실적과 합체되면 아주 강력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